이제 키토르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분기에 10조 원 정도 팔리고 있고 글로벌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항암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는 되게 또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쉽게 알게 된 계기가 저는 강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약바이오 섹터계의 또 여신 저희가 강하나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정말 암이 정복이 안 되는 걸까? 정복이 될 수 있는 걸까? 좀 이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도 옛날에는 아니, 이 빅파마들이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하고 시간을 많이 쓰는 분야가 암인데, 항암제인데 왜 시장은 매년 커지며 왜 항암제는 매년 더 나오는 거지? 이런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WHO 후에 이제 따르면요, 2022년 기준으로 그 해에 발생한 집계된 암 환자 수만 2천만 명 정도고 거의 1,0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좋은 약들이 많은데도 암 발생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50년에는 그게 이제 1년 동안 발생한 암 환자 수를 이제 3,500만 명까지로 집계를 지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그러니까 매년 암 환자 수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뭐 3,500만 명? 지금 2천만 명 정도인데 3,500만 명이면은 뭐 크게 안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 해에 걸리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게 암 시장은 이제 줄어들 수가 없다라는 게 일단은 지금 내린 결론이고,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고령화도 이제 한몫하는 거죠.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세포들 퀄리티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암이 좀 증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도 맞는데, 지금 담배, 뭐 알코올, 비만 환자도 저는 한몫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쨌든 몸의 면역력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더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유전적인 것도 당연히 크죠. 사실은 유전적인 게 가장 크다라는 말이 많은 게, 그러니까 이게 가족력이 좀 크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약이 나오면서 전체 생존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생존하는 기간, 아니면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 암이 더 커지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는데, 이게 완치를 하는 환자 수는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암이 또 변이를 엄청 많이 해요. 변이도 많이 하고 전이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약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내성이 너무 잘 생기는 분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발견을 하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인 기술력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되게 막 높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왜 암은 아직까지도 정복이 안 될까요? 그 암이 그러니까 뭐 이게 이상해서 암이 걸렸어요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단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암을 유발하는 원인을 다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는 지금 너무 힘든 거고, 이제 복잡한 질병이라는 것도 이제 항암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걸 뒷받침해주는 것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유전적인 게 많은 만큼 돌연변이, 그러니까 유전자의 변이가 암을 유발하는데 그 변이가 또 한계가 아닌 거예요.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너무 많은 거죠. 이 돌연변이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다 해결을 하고 뭐 유전자를 바꿔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 돌연변이들만 잡아도 어느 정도 암이 치료가 되지만 이것만, 이 한 개의 변이만이 이 암을 유발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 이제 예후가 좋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완치가 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거고, 아니면 이제 수술로 완치가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로 좀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갑상선암도 아시겠지만 수술로 완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유방암, 폐암 이쪽은 사망률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 생존 기간도 늘어나고 있지만 사망률도 여전히 높은 그런 암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원인도 너무 다양하고 한 개의 원인으로 암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커질 수밖에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전이, 변이, 내성, 이 항암제에 대한 내성도 너무 잘 생기는 구조라서 암세포들이 생각보다 똑똑하고 세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도 여전히 정복을 하기는 쉽지 않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치료 방식도 되게 많잖아요. 항암제도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는 좀 많이 널리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1세대 같은 경우에는
화학항암제, 그러니까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해서 모든 세포,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일반 세포도 그냥 한 번에 다 죽이는. 그래서 더 힘들대요. 더 힘들고, 그러니까 1세대인 거겠죠. 이게 세기는 한데 좋은 세포들까지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암 종류에 상관없이 쓸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세다라는 장점도 있겠죠. 모든 세포를 다 죽이니까. 1세대 같은 경우는 화학요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근데 이런 주사보다는 이제 IV 주사 제형을 쓰거나, 근데 그것도 정말 다양하긴 합니다만 그건 뭐 1세대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적항암제가 있는데, 표적항암제는 1세대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정상세포까지 건드는 거를 없앤 게 이제 2세대 표적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암의 원인이 되는 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 원인이 되는 부분만 표적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에는 암 원인을 표적해서 암 세포만을 죽이는 표적항암제가 2세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3세대가 요즘 그나마 가장 핫한 면역항암제 쪽이겠죠. 면역관문 억제제. 좋은 예시가 이제 키투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키투르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분기에 10조 원 정도 팔리고 있고, 글로벌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항암제입니다. 항암제이자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의약품이죠. 의약품 1등. 근데 이 면역관문 억제제 하나가, 어찌됐든 면역세포인 이제 T세포, 표면에 있는 PD-1 단백질이랑 그리고 암세포 표면에 있는 PD-L1 단백질이 붙어서 이제 암세포에 다이렉트하게 가게 되니까 이게 사실 결합하면서 이제 차단을 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를 조금 더 확실하게 죽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 PD-1 기전의 면역항암제들도 쓸 수 있는 암종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암세포에 통상적으로 이 PD-L1이 붙어 있으니까. PD-L1이 암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니까, 당연히 이제 다양한 암종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도 그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거고, 시장이 엄청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면역항암제가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아는 항암제 좀 더 있다,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뭐 ADC도 있고, 뭐 방사성 의약품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카티,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 면역항암제의 뭐 기전을 조금 따라했거나, 혹은 이제 표적항암제의 기전을 따라했거나, 기본적으로 이 항암제들은 특정 타겟을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2세대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다든지 뭐 3세대를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방식들이 요즘 가장 대세고요. 만약에 이제 진짜 심각하고 뭐 효능이 있는 항암제가 없는 분야라면 이제 병용 투여를 하겠죠. 1세대랑 3세대, 뭐 2세대랑 3세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항암제는 다 비쌉니다. 맞아요. 카티가 원래 5억이었죠, 처음에 나왔을 때. 네. 근데 이게 뭐 기적의 항암제라고 해서 혈액암이 원래 치료가 아예 안 됐었잖아요. 근데 카티가 나오고 완치되는 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관의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와, 이거 기적의 항암제다. 이렇게 하면서 막 박수갈채 받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요즘 재발을 하나 봐요. 그래서 카티가 지금 뭐 5억이지만 뭐 보험 적용 받고 하면은 또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여전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발이 된다면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암도 여러 가지 암들이 있잖아요. 이게 국가별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 또 다른가요? 큰 틀에서는 다르진 않아요. 동양인 서양인. 근데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뭐 폐암이 더 많긴 하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방암, 갑상선암, 그리고 전립선암, 그리고 폐암 이렇게가 제일 많이 발병이 되는 암종이에요. 근데 이제 갑상선암은 아시다시피 이제 사망률은 낮아서 나머지 암종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발병률도 높고 치료도 제일 까다로운 암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어요? 지금은 거의 폐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도 폐암 쪽으로 적응증 확장을 하면은 실적이 조금 더 뛰어요. 이게 시장 전망치가 좀 더 뛰고 조금 더 쳐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주가 보니까 승인을 받고 한두 달 되게 좋다가 또 모멘텀이 없으니까 쉬어가다가 이 처방수가 올라오면 또 그때 다시 올라요. 처방수가 올라가거나 보험 등재되거나 이런 이벤트가 없는 이상 사람들이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인생 두고두고 후회하는 게 메디톡스였거든요. 10,000원일 때 살까 말까 안 샀더니 88만원까지 뛰더라고요. 이게 한 7, 8년 걸렸어요. 근데 그러면 내 일자 무식이다. 근데 나 바이오는 투자하고 싶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
방법 없을까요? 공부는 하기 싫은데 바이오는 투자하고 싶다. 저는 일단 근데 뉴스도 되게 많이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뉴스나 근데 국내 말고 해외 뉴스도 많이 읽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뉴스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막 ORR, 뭐 OS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거고 여기에 그냥 진짜 기초적인 거부터 이제 적게 된 게 생각보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약바이오 투자를. 근데 이거 기본서가 없다. 그렇다고 내가 대학교 생물 1을 들을 순 없지 않냐. 거긴 또 쓸데없는 것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추려서 적어봤습니다. 지금 해외 바이오 ETF도 많이 안 올랐거든요. 이거 뭐예요? 우리 몰라요. XBI. 그게 바이오텍 ETF예요. 그리고 IBB가 좀 큰 바이오 기업 ETF. 그리고 XBI의 3배. 우리나라 사람들 3배 좋아하잖아요. 라부. 라부는 그거 아시죠? 바이오테크 아니에요? 네, 바이오텍. 바이오텍. 얘네들이 오를 때는 진짜 무식하게 오르더라고요. 진짜 한 달 동안 뭐 2배씩 가고 그래요. 예. ETF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제약바이오도 잘 고르면 진짜 텐베거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은근히 많지 않아요? 라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머리에 지금 라부 하는 순간 입에 착 감기잖아요. 국내는 개인적으로 저는 액티브 ETF를 좀 더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 그러면 이제 코액트 ETF나 아니면 이제 타임폴리오 액티브 ETF? 그렇게 액티브 치면은 꽤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항암제 부분에서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을까요? 있죠. 그래도 리가켄바이오 아니면 이제 알테오젠. 그쵸. 이미 많이 올랐고 안 빠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은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한데 유한양행도 그래도 국내 최초로 글로벌 항암제 FDA 승인을 받은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아마 처방수도 안 나오고 볼 수가 없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결과들을 기대하는 좀 기다리는 중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있고, 아니면 사실 뭐 보로노이 같이 표적 항암제 개발하는 기업도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받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사실 세포치료제 쪽 기업들이 되게 요즘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한데 12월에 이제 혈액암학회가 있기도 하고 그 이후에 저는 세포치료제 기업들이 너무 다 국내외로 적자여서 관심을 못 받나? 이런 생각을 했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임상 데이터 업데이트하는 기업들, 뭐 앱클론이나 큐로셀도 그냥 업데이트 계속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항암제 관련된 기업들이 뭐 글로벌 수준이냐,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하나둘 보여주고 있는 단계고, 이제 하나둘 상용화를 시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글로벌 탑이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래도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인정을 했고, 글로벌 수준으로 승인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이제는 그래도 볼만한 구간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제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 그럼 바이오 중에서 가장 한 방이 센 쪽이 그 항암제 쪽이에요? 아니면? 항암제 쪽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저는 바이오도 내가 봤을 때만 좋은 거 말고 남들도 좀 관심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희귀질환은 시장이 커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뭔지 모르니까. 네, 희귀질환? 질환 이름도 몰라요. 샤르코마리투스 이렇게 하면은 그 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생각보다 프리미엄을 받기가 조금 어렵고 빅파마들과 계약을 하더라도 빅파마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가 좀 심플하다 보니 투자자분들도 조금 선호를 하고 세일즈 하기도 좋고, 아니면 이제 시장 자체가 크니까 거기서 5%만 가져가도 이제 충분하다라는 거죠. 딱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업계에 계시니까 이제 네. 박사까지 하고 계시니까 네. 여쭤보자면 암이 완전 정복되려면 언제쯤 걸릴까요? 일단 저 살아있을 땐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정복이 되려면 네. 사람의 몸도 지금 그대로여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몸이 진화를 하고 우리 모든 세포들이 진화를 하는 한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분야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단일 항체, 그러니까 항체의약품이라 해서 이제 한 개만 타겟하는 항체의약품이 나왔으면 요즘에는 이중항체, 삼중항체도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중항체랑
ADC를 병용투여한다든지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AI 기술이 올라왔어도 속도가 안 붙. 안 되죠. 왜냐면 그 옛날에 유전자 맵 나왔을 때 이제 질환 다 끝났다. 우리 이제 모든 약을 다 만들 수 있어. 이랬었는데 근데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뭐 질환의 원인이나 그 질환에 대한 이해도 뭐 혹은 어디 쪽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조금씩 더 잘 알게 됐고 AI를 활용해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약을 만드는 것도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 안다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람 몸은 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암도 되게 똑똑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면역 체계도 똑똑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같이 똑똑해지는데 그건 세포단에서의 일이니까 그래서 또 너무 젊을 때 암 걸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까 그 얘기도. 네, 그러면은 암이 너무 증식을 빨리 해버리니까 더 안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랑 면역세포도 뛰어난데 암세포도 너무 강해버리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오늘 덕분에 이제 암에 대해서 또 많이 이제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음번 출연할 때 탈모는 왜 정복되지 못할까 한번. 이것도 궁금해요, 진짜. 내가 좀 프로페셔널 좀 처방 받을까 말까 좀 고민 중이라. 네,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